돈 내놔. 당장 돈 내놓으라고. 그만 좀 해라, 윤호야. 제발 정신 차려. 언제까지 망나니처럼 살 거냐? 엄마가 기욱이한테만 돈 퍼주니까 내가 이러는 거 아냐?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가게도 망하고 빚도 늘어나고. 아들아, 그만하자. 이제 그만. 그만하라고. 난 장사도 망하고 애도 키워야 하는데 엄마는 내 사정은 안중에도 없지. 기욱이 로스쿨 보낼 때는 집도 담보로 잡더니 내 사업은 왜 이렇게나 몰라라 해? 그래, 차라리 죽여라, 죽여.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된 거니? 내가 왜 이렇게까지 되었는지 생각해봐. 다 기욱이 그 새끼 때문이라고. 걔가 우리 집에 들어온 이후로 모든 게 망가졌잖아. 사연을 듣고 난 후 각자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댓글이라도 사연자분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각색될 수 있고 사연자분의 입장에서 구성될 수 있습니다. 늦은 봄의 초저녁, 아파트 단지의 은은한 가로등, 불빛이 하나 둘 켜지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그녀는 식탁 위에 남은 짜장면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음식을 남기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그녀였지만 이날만큼은 아들 윤호가 친구들과 놀다가 늦게 들어와 저녁을 거르게 될까 걱정되어 일부러 짜장면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윤호는 친구들과 이미 저녁을 먹고 왔다며 몇 젓가락만 먹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녀의 마음 한켠에는 항상 어린 시절에 배고팠던 기억이 자리 잡고 있었기에 음식을 버리는 일은 그녀에게 큰 심적 부담이 되었습니다. 아깝네, 이걸 다 버리게 됐네. 그녀는 한숨을 쉬며 남은 짜장면을 봉투에 담았습니다. 음식물 쓰레기통까지는 길지 않은 거리였지만 그날따라 유독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봄바람이 살랑거리며 그녀의 머리카락을 흔들었고 어딘가에서 매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을 소소한 일상의 순간들이 그날은 유독 그녀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단지 내 음식물 쓰레기통이 있는 곳으로 향하던 중 그녀는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작은 그림자를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길고양이라고 생각했지만 가까이 다가가 보니 한 아이였습니다. 10살 남짓 되어 보이는 아이는 지저분한 티셔츠에 낡은 청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소매는 닳아 있었고 청바지는 여러 군데가 해져 있었습니다. 아이는 쓰레기통 앞에 쪼그리고 앉아 누군가 버린 음식물을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그녀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이는 그녀의 발소리에 놀라 흠칫 고개를 들었고 그 순간 그들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두려움과 창피함 그리고 절박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얘야, 거기서 뭐하니? 그녀의 목소리에 아이는 도망가려는 듯 몸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재빨리 아이의 팔을 잡았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아이의 얼굴은 더욱 마음 아팠습니다. 까만 눈동자에는 공포와 불안이 가득했고 볼은 홀쭉하게 패여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기름져 있었고 목덜미에는 까만 때가 끼어 있었습니다. 분명 며칠째 씻지 못한 모양새였습니다. 밥 먹고 싶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작게 내뱉은 아이의 말에 그녀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손에 들고 있던 짜장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아까워하며 버리려 했던 음식이 이 아이에게는 간절히 원하는 것이었다는 사실에 그녀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배고픔에 시달리던 그때의 기억, 남들이 버린 음식을 주워 먹어야 했던 치욕스러운 순간들. 그리고 곧바로 결심했습니다. 우리 집에 가자. 따뜻한 밥 있어. 그녀는 아이의 차가운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이던 아이였지만 그녀의 따뜻한 손길에 조금씩 경계를 풀었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이 그녀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이상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기다려왔던 누군가를 만난 것 같은 설명할 수 없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늦은 봄밤, 가로등, 불빛 아래서 운명적인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고요한 공기를 가르며 두 사람의 발걸음 소리가 조용히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녀는 이 만남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배고픈 아이 하나를 집으로 데려가는 것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이란 것은 늘 예고 없이 찾아오는 법입니다. 그날 밤, 그녀의 삶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의 아파트로 돌아온 후의 이야기는 더욱 그녀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아이는 낯선 공간에 긴장한 듯 몸을 움츠였습니다. 깨끗하고 따뜻한 실내 공기가 아이에게는 오히려 부담스러웠던 모양입니다. 얘야, 우선 씻고 나서 밥 먹자. 따뜻한 물로 목욕하면 좋을 거야. 그녀는 아이를 욕실로 안내했습니다. 아이의 옷을 벗기자 앙상한 갈비뼈가 그대로 드러났고 여기저기 멍든 자국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울컥하는 감정을 누르며 아이를 조심스럽게 씻겼습니다. 뜨거운 물에 닿자 아이는 처음으로 경계를 풀고 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린 아이의 말에 그녀는 더욱 정성스럽게 아이의 머리를 감겼습니다. 때가 벗겨지고 샴푸 거품이 씻겨 나가자 아이의 본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까만 눈동자가 맑게 빛났고 동그란 이마와 오똑한 콧날은 어딘가 모르게 귀여워 보였습니다. 깨끗이 씻은 아이에게 윤호의 작은 옷을 내어주었습니다. 옷을 갈아입은 아이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부엌으로 가서 밥을 차렸습니다. 따뜻한 밥과 국, 반찬들을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리 와서 앉아. 천천히 먹어. 아이는 조심스럽게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그제야 그녀는 아이에게 이름을 물었습니다. 아줌마 이름은 정욱현이야. 너는 이름이 뭐니? 기욱이에요. 김기욱이요. 기욱이는 몇 살이니? 9살이에요. 9살이라는 말에 그녀의 마음이 더욱 아팠습니다. 아직 어린아이인데 이렇게 혼자 있다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기욱이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빠는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교통사고로. 기욱이는 밥을 먹으면서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는 견디지 못하고 집을 나갔다고 했습니다. 할머니와 둘이 살았지만 일주일 전부터 할머니가 보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할머니는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입원해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안 계신 동안 혼자 있었어요. 집에 먹을 것도 없고. 기욱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대신 밥을 크게 한술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기욱이의 밥그릇에 밥을 더 담아 주었습니다. 기욱이는 순식간에 첫 그릇을 비우고 두 번째 그릇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녀는 밥을 먹는 기욱이를 바라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아들 윤호와 비슷한 나이인데 이렇게나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마음 아팠습니다. 한창 자라나는 나이에 제대로 된 끼니도 못 챙겨 먹고 따뜻한 보살핌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기욱아, 오늘은 여기서 자고 가자. 내일 할머니께 연락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자. 그녀의 말에 기욱이는 잠시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윤호의 방 옆 작은 방에 기욱이를 재웠습니다. 포근한 이불 속에 누운 기욱이는 금세 잠이 들었고 그 모습을 보며 그녀는 마음 한켠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그녀의 일상에 작지만 큰 변화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기욱이를 데리고 동네 주민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아이의 할머니에 대한 소식을 알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주민센터에 도착하자 기욱이는 불안한 듯 그녀의 옷자락을 꼭 붙잡았습니다. 어제 데려온 아이의 할머니를 좀 찾아주실 수 있을까요? 담당 직원은 컴퓨터를 뒤적이며 기욱이의 가족 관계를 확인했습니다. 잠시 후 직원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김기욱 군의 할머니께서 지난주 수요일에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현재 시립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리어카로 폐지를 수거하시다가 후진하는 차량과 부딪히셨다고 하네요. 그녀는 그 말을 듣자마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기욱이는 할머니라는 말에 눈을 크게 뜨고 직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직원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할머니는 엉덩이 골절상을 입어 수술을 받으셨고 완전한 회복까지는 최소 6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더구나 수술비와 입원비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폐지 수거는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할머니 연세도 있으시고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해두신 상태라 병원비 지원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직원의 말이 이어질수록 그녀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할머니의 폐지 수거가 기욱이네 가정의 유일한 수입원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마저도 없어진 상황에서 기욱이와 할머니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앞으로의 생활이 막막해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지금 면회가 가능하신가요? 네, 오후 면회 시간에는 가능하실 겁니다. 병실 번호를 알려드릴게요. 그녀는 기욱이의 손을 잡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복도를 걸으며 기욱이는 점점 더 긴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할머니의 병실 문 앞에 도착했을 때 기욱이의 작은 손이 그녀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병실 안으로 들어서자 창가 쪽 침대에 누워 계신 할머니가 보였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센 할머니는 깁스를 한 채 힘없이 누워 계셨습니다. 할머니는 기욱이를 보자마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기우가, 우리 기욱이. 할머니, 기욱이가 할머니 곁으로 달려갔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기욱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녀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되는 바람에 기우기를 혼자 두게 되어서. 할머니의 말씀에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히려 이제까지 홀로 기우기를 키워오신 할머니께 깊은 존경심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이제 할머니는 더 이상 일을 하실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기우기의 미래는 불투명해졌습니다. 그녀는 할머니와 기우기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의 우연한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닌 그들을 돕기 위한 운명적인 만남이었다고 확신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기우기와 할머니를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깊어가는 밤, 그녀는 남편과 마주 앉아 오늘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처음 기우기를 만난 순간부터 할머니의 사고 소식까지 모든 이야기를 들은 남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뭔가 해야 할 것 같아. 나도 그 생각이야. 저 아이 앞길이 막막하네. 부부는 늦은 밤까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미 윤호라는 아들이 있었고 평범한 월급쟁이 가정으로서 여유롭지 않은 살림살이였습니다. 하지만 기우기의 상황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윤호랑 같은 또래인데 한창 클 나이에 제대로 된 끼니도 못 먹고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그녀의 말에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저 아이의 미래는. 남편은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제대로 된 교육과 보살핌을 받지 못한다면 기욱이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보, 우리가 기우기를 후원하는 건 어떨까? 성인이 될 때까지. 그녀의 제안에 남편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적지 않은 책임이 따르는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당신 말이 맞아.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보자. 교육비랑 생활비, 그리고 할머니 병원비도 좀 도와드려야 할 것 같아. 다음 날 아침 그들은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할머니께 자신들의 결정을 전하자 할머니는 한동안 말씀을 잊지 못하셨습니다. 이렇게까지 어떻게 감사의 말씀을. 할머니, 저희가 기우기를 돕고 싶어요. 할머니께서 건강을 회복하실 때까지만이라도 저희가 기우기를 돌보게 해주세요. 할머니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기우기는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한 듯 했지만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그들의 생활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우기는 윤호와 같은 학교로 전학을 가게 되었고, 방과 후에는 윤호와 함께 학원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어 하던 기욱이었지만 그녀 부부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아줌마, 저 공부 열심히 할게요. 나중에 꼭 은혜 갚을게요. 어느 날 기욱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는 기욱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 내가 잘 자라는 게 우리에겐 가장 큰 기쁨이야. 그렇게 그들의 삶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비록 경제적으로는 더 빠듯해졌지만 기우기를 돕는다는 사실이 그들에게는 큰 보람이 되었습니다. 특히 윤호는 기우기를 친동생처럼 아끼며 잘 지내주었고, 이는 그녀 부부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기우기가 성인이 될 때까지 한 아이의 미래를 책임진다는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어느 겨울날, 그녀는 할머니의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할머니는 이미 의식이 희미한 상태였습니다. 중환자실 침대에 누워 계신 할머니의 모습은 지난 3년 사이 훨씬 더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힘겹게 눈을 뜨며 그녀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게 식어가는 손이 그녀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왔어요. 기우기는 학교 끝나면 바로 올 거예요.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더 작아져 갔습니다. 그녀는 할머니의 손을 더욱 꼭 잡았습니다. 기우기가 이제 중학생이 되었다지요. 3년 동안 당신 덕분에 아이가 많이 달라졌어요. 말씀하시는 중간중간 숨을 고르시면서도 할머니는 기욱이 이야기를 하실 때만큼은 힘을 내시는 것 같았습니다. 옥현 씨,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의 눈에서는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기욱이 끝까지 외롭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데려가지 못해 미안해서. 할머니의 말씀에 그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기우기를 위해 고생하신 할머니의 마음이 온전히 전해져 왔습니다. 걱정 마세요. 할머니, 제가 기우기 엄마가 되어줄게요. 그녀의 말에 할머니는 안도의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할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기우기를 걱정하는 할머니의 모습에 그녀의 가슴은 더욱 아팠습니다. 그날 저녁 그녀는 남편과 다시 한번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여보, 우리 기우기를 입양하는 게 어떨까요? 남편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
이제 기욱이는 우리 가족이야. 둘의 대화 중에 윤호가 조용히 방에서 나왔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은 이미 한 가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법적으로도 인정받을 시간이 된 것입니다. 다음 날 그들은 기욱이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할머니의 부재로 슬픔에 잠겨 있던 기욱이었지만 입양 이야기를 듣자 놀란 듯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제가 이모랑 삼촌의 진짜 아들이 돼도 되나요? 그럼 이제부터 난 내 엄마고 삼촌은 아빠야. 윤호는 내 형이 되는 거고. 기욱이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법적으로도 한 가족이 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할머니의 마지막 부탁은 이렇게 새로운 가족의 탄생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로부터 5년이 흘렀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 된 두 형제의 모습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기욱은 전교 1등을 놓치지 않는 우등생이 되어 있었고 학생회장까지 맡아 교내에서 모범적인 학생으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반면 윤호는 점점 더 어두운 그림자에 갇혀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학교 복도에서 두 형제가 마주쳤습니다. 야, 박기웅 너 진짜 열심히 하네. 굴러들어온 돌이 박힌 돌 빼내려고 작정했나 보다. 윤호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텅 빈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형, 왜 그러는 거야? 형이라고? 웃기지 마. 넌 그냥 우리 집에 굴러들어온 쓰레기일 뿐이야. 기욱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윤호의 적대감이 극에 달한 것 같았습니다. 네가 전교 1등 한다고? 학생회장 한다고? 가식 떨지 마. 넌 그냥 음식물 쓰레기통에서 주워온 거지잖아. 윤호의 말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기욱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야, 박윤호,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옆한 친구가 소리쳤습니다. 닥쳐! 네가 뭘 알아? 저놈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다 망가졌다고! 윤호는 갑자기 기욱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충격에 기욱의 안경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형, 제발 진정해. 형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넌 내 동생이 아니야! 그냥 거지 새끼일 뿐이라고! 그 순간 복도 끝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윤호! 그녀는 두 아들의 모습을 보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학교에서 급한 일이 있어 찾아왔다가 우연히 이 장면을 목격한 것이었습니다. 엄마! 이제 다 털어놓을게요! 난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이 새끼가 우리 집에 들어온 이후로 모든 게 다 망가졌어요! 엄마 아빠는 맨날 이놈 얘기뿐이고! 내가 없어진 것 같았다고요! 윤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동안 쌓아두었던 질투와 분노, 소외감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한 아이를 구하려다 다른 아이를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욱이의 학업 성취와 모범적인 행동에 가려진 윤호의 상처를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윤호야, 엄마가 미안해. 그녀가 윤호를 끌어안자 윤호는 더욱 크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기욱은 그 자리에 굳어선 채 깨진 안경처럼 부서진 가족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던 가정에 숨겨진 균열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중학교 2학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기욱의 입양이 완료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유호의 마음속 앙금은 더욱 깊어져만 갔습니다. 특히 기욱이 땅콩 알레르기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윤호의 눈빛은 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 윤호는 의도적으로 기욱의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야, 너 이거 먹어볼래? 엄마가 아침에 싸주신 거야. 윤호는 도시락통을 내밀었습니다. 기욱은 경계하는 눈빛으로 도시락을 바라보았습니다.
형, 그거 땅콩 들어간 거지? 뭘 벌써 알아채고, 넌 역시 똑똑해. 그래, 땅콩 소스야. 먹어볼래? 죽진 않을 거야. 아마도. 윤호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제발, 그만해. 왜? 너 같은 거지 새끼가 이런 고급 음식 먹어보면 안 되나? 한 번만 먹어봐. 내가 죽기라도 하면 그땐 우리 가족이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 그 순간 옆에서 지켜보던 친구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박윤호 너 미쳤냐? 기욱이 진짜 죽을 수도 있다고. 닥쳐. 내 동생한테 내가 하는 거잖아. 윤호는 갑자기 도시락을 들어 기욱의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기욱이 황급히 피하는 바람에 도시락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 새끼가 진짜. 너 때문에 도시락이 너 진짜 죽을래? 윤호가 기욱의 멱살을 잡았을 때 마침 교실을 지나가던 담임 선생님이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박윤호, 지금 뭐 하는 거니? 곧바로 부모님께 연락이 갔고 그녀와 남편은 급히 학교로 달려왔습니다. 교무실에서 사건의 전말을 듣는 동안 그들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우리 윤호가 기우기를 정말 해치려고 했다는 건가요?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에 담임 선생님은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단순한 학교 폭력이 아닙니다. 살인미수로 볼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남편은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윤호의 증오가 이 정도까지 심각한 줄은. 그날 저녁 가족 회의가 열렸습니다. 윤호는 여전히 적대적인 태도였습니다. 뭐가 잘못됐는데? 난 그냥 동생이랑 장난친 것뿐이야. 장난. 내가 지금 동생을 죽일 수도 있었어. 그녀가 울부짖듯 소리쳤습니다. 죽이면 뭐 어때요? 어차피 우리 가족도 아닌데. 윤호의 차가운 말에 식구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제 그들은 윤호의 문제가 단순한 질투나 반항이 아닌 심각한 정신적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전문가의 상담이 시급했고 가족 치료도 필요해 보였습니다. 이 사건은 그들 가족의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고등학교 졸업식 날이 되었습니다. 학교 강당에서는 두 형제의 엇갈린 운명을 예고하듯 전혀 다른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기욱은 졸업식에서 수석 졸업생 대표로 연단에 섰고 윤호는 구석자리에서 어두운 표정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이번 수석 졸업생이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합격한 박기욱 학생의 졸업 연설이 있겠습니다. 강당에 울려 퍼지는 교장 선생님의 목소리에 윤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저 새끼 진짜 죽여버리고 싶네. 옆자리 친구가 그의 중얼거림을 듣고 놀란 듯 쳐다보았지만 윤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졸업식이 끝난 후 집에서 열린 축하 자리는 더욱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기우가 정말 자랑스럽다. 서울대 법대라니. 그녀의 기쁨 섞인 목소리에 윤호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엄마는 기우기만 보면 되는 거야? 난 뭐야? 난 엄마 아들 아닌가? 난 친아들이라고, 친아들. 윤호야, 너도. 나도 뭐 지방 전문대밖에 못 간 멍청이 아들? 말해봐, 엄마. 윤호의 분노에 찬 외침이 거실을 울렸습니다. 야, 박윤호! 엄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아버지의 호통에도 윤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기욱이한테나 신경 써요. 난 이제 군대 갈 거예요. 전문대 같은 거 때려치우고. 뭐라고? 갑자기 자퇴를? 그녀가 놀라서 물었지만 윤호는 이미 마음을 굳힌 듯 했습니다. 여기 있어봤자 기욱이랑 비교만 당할 텐데 뭐 차라리 군대 가서 죽어버릴까? 윤호야! 그녀가 아들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윤호는 그대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기욱은 그 모든 상황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엄마, 제가 서울 안 가도 돼요. 기욱의 말에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결국 윤호는 전문대를 자퇴하고 군대에 자원 입대했습니다. 입대 전날 밤
그는 기욱에게 마지막 독서를 날렸습니다. 야, 내가 없는 동안 잘 살아라. 네가 원하는 대로 다 이뤘으니까 이제 완벽한 인생 살면 되겠다. 형, 형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했지? 넌 평생 내 동생 아니야. 그냥 우리 집에 굴러들어온 쓰레기일 뿐이라고. 그렇게 윤호는 떠났고 기욱은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두 형제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한 아들은 서울에서, 다른 한 아들은 군대에서 지내게 된다는 사실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가족의 균열은 이제 물리적인 거리로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어느덧 2년의 시간이 흘러 저녁을 앞둔 윤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윤호는 군대에서 단단해진 체구만큼이나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불안정해 보였습니다. 엄마, 아빠 제가 좋은 사업 부상이 있어요. 대학가에 술집을 차리려고 하는데 술집이라고?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니? 그녀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지금 술집 사업이 완전 핫해요. 기욱이 다니는 그 동네요. 거기서 장사하면 대박 날 거예요. 윤호의 말에는 여전히 기욱에 대한 앙금이 묻어 있었습니다. 너 설마 기욱이한테 대항하려고 그러는 거니? 아니에요. 진짜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제발 믿어주세요. 결국 부부는 고민 끝에 윤호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은행 대출과 퇴직금 일부를 담보로 술집 자금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형. 술집은 잘 돼가? 너나 잘해. 내 가게 앞에 오지도 마. 기욱이 들은 날 윤호는 여전히 차가운 태도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들의 마지막 대화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한 달 후 갑작스러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엄마, 저 결혼해야 할 것 같아요. 뭐라고? 갑자기 무슨... 우리 가게 알바생인데 임신했어요. 그녀는 충격의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윤호의 술집에서 일하던 23세 여자애 지은이와의 결혼이었습니다. 아직 너무 이른 거 아니니? 어쩔 수 없어요. 이미 3개월이래요. 서둘러 치러진 결혼식은 마치 윤호의 사업처럼 급하고 불안정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그녀는 예상보다 일찍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축하드려요. 아들이에요. 기뻐해야 할지 걱정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엄마, 저 어떡하죠? 가게도 잘 안 되고 이제 애기까지. 윤호의 떨리는 목소리에서 불안이 묻어났습니다. 술집 사업은 예상과 달리 적자가 쌓여가고 있었고 이제 아이까지 생겼습니다. 엄마가 도와줄게. 우리 손주 잘 키워야지. 그녀는 아들을 안아주었습니다. 비록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지만 이제 그녀는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서울에서 법조인의 꿈을 키우는 기욱이, 다른 한편으로는 술집 운영과 육아로 힘겨워하는 윤호. 두 아들의 삶은 점점 더 멀어져만 갔습니다. 그 무렵 기욱은 로스쿨 진학을 앞두고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합격 통지서를 받은 기쁨도 잠시 현실적인 벽에 부딪힌 것입니다. 엄마, 전 로스쿨 못 갈 것 같아요. 그녀는 기욱의 갑작스러운 말에 놀라 수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왜 그러는 거야? 내가 그토록 바라던 건데. 등록금이 너무 비싸요. 게다가 윤호 형 가게도 안 되는 것 같고. 기욱의 목소리에는 깊은 고민이 묻어 있었습니다. 3년간의 로스쿨 학비는 일반 대학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높았습니다. 그날 저녁 그녀는 남편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보, 우리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보는 건 어떨까요? 당신 정말 그렇게 할 생각이야? 네. 기욱이를 여기까지 오게 한 건 우리예요. 끝까지 책임져야죠. 결국 부부는 자신들의 노후 자금까지 털어 기욱의 학비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기욱아, 내 꿈을 포기하지 마. 엄마 아빠가 끝까지 밀어줄게. 그녀의 말에 기욱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엄마, 제가 꼭 성공해서 은혜 갚을게요. 로스쿨 생활은 기욱에게 또 다른 도전이었습니다. 매일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공부, 끝없는 과제와 시험.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의 희생을 생각하며 더욱 열심히 매진했습니다. 이제 변호사 시험만 남았네요. 엄마, 아빠, 걱정 마세요. 제가 꼭 시험을 앞두고 그는 더욱 필사적으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결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엄마, 제가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기욱의 흥분된 목소리에 그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우리 아들이 변호사가 된 거야? 네. 이제 제가 엄마 아빠 편하게 해드릴 수 있어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죠? 그녀는 남편과 함께 서울로 올라가 기욱의 합격을 축하했습니다. 작은 식당에서 열린 축하 자리에서 기욱은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엄마 아빠를 모실게요. 그리고 윤호 형 가게도 제가 도와볼게요. 그의 말의 부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 아들은 이제 당당한 법조인이 되었지만 다른 한 아들은 여전히 어려움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믿었습니다. 언젠가는 두 형제가 진정한 가족으로 화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욱의 변호사 합격은 어쩌면 그 시작점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기욱이 변호사 개업식을 한 지 채 2달도 되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그녀의 남편이 갑자기 심한 복통을 호소했고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말기 췌장암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제가 모시겠습니다. 병원에서 진단 결과를 들은 날, 기욱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지 마라. 너 이제 막 자리 잡기 시작했잖아. 힘없는 목소리로 남편이 말했지만 기욱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변호사로 만들어주셨는데 이제 제가 아버지를 돌볼 차례예요. 기욱은 막 시작한 법률사무소를 정리했습니다. 동료 변호사들은 만류했지만 그의 마음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형, 이번엔 내가 우리 아버지 지킬게. 윤호에게 전화했을 때 처음으로 기욱의 목소리에서 눈물이 묻어났습니다. 병원에서의 시간은 고통스러웠습니다. 항암 치료의 부작용으로 남편의 몸은 하루가 다르게 쇠약해져 갔습니다. 하지만 기욱은 한시도 아버지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기우가 미안하다. 힘겨운 치료 중에도 남편은 기욱을 걱정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렇게라도 은혜를 갚을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깊어가는 겨울, 병실의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들 잘 부탁해. 그녀의 손을 잡으며 남편이 마지막 부탁을 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어머니 잘 모시고 형이랑도 잘 지낼게요. 걱정 마세요. 기욱의 말에 남편은 마지막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자랑스럽구나. 우리 아들. 그것이 남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창밖의 눈은 계속해서 내렸고 병실은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차가워진 손을 잡은 채 흐느꼈고 기욱은 묵묵히 어머니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윤호는 뒤늦게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아버지의 차가운 얼굴을 보며 그도 마침내 눈물을 보였습니다. 아버지, 저 너무 못난 아들이었죠. 장례식 내내 기욱은 홀로 모든 것을 도맡아 했습니다. 조문객을 맞이하고 장례 절차를 진행하고 어머니를 돌보는 일까지. 그의 모습을 보며 조문객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밤이 되면 기욱이 홀로 영정 앞에서 흐느끼던 모습을,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을 지켜볼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끝까지 곁에 있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속삭이던 그의 모습을. 그해 겨울은 유난히도 추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마지막까지 두 아들을 자랑스러워했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그녀에게는 이 두 아들이 전부라는 것을. 아버지의 49제를 마친 어느 날,
윤호가 갑자기 집을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다른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재산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녀는 아직 남편의 장례를 치른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재산 이야기를 꺼내는 아들의 모습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윤호야, 아직 아버지가 가신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그래서 더 급해요. 기욱이 그 새끼한테 다 빼앗기기 전에. 윤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이제 그만 좀 해. 언제까지 내 탓만 할 거야? 내가 언제 재산을 바란 적 있어? 기욱이 조용히 말했지만 윤호는 더욱 격앙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닥쳐. 넌 이미 로스쿨 등록금으로 우리 집 재산 다 써먹지 않았어? 이제 보험금마저 내가 가져가게? 윤호야, 그게 무슨 말이니? 그녀가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엄마도 이제 정신 차리세요. 이 새끼는 우리 집 돈으로 변호사 된 거예요. 근데 아빠 간병한다고 변호사 그만뒀잖아요. 결국 우리 돈만 날린 거라고요. 윤호는 서류를 탁자 위에 던졌습니다. 이거 보세요. 제가 알아보니까 아빠 보험금이 꽤 되더라고요. 이것까지 이 새끼 주게. 보험금은 내가 받을 생각 없어요. 기욱이 차분히 말했습니다. 거짓말 하지 마. 넌 처음부터 우리 집 재산 노리고 있었잖아. 형, 형이라고 부르지 마. 넌 내 동생 아니야. 그냥 재산 빼앗으러 온 사기꾼일 뿐이라고. 순간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윤호의 뺨을 쳤습니다. 정신 차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엄마까지 이 새끼 편이에요. 그래요. 난 이제 여기 안 올게요. 대신 변호사 선임해서 법적 대응할 거예요. 이 집 재산 절대 기욱이한테 안 줘요. 윤호는 그대로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 뒤로 깊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기욱은 묵묵히 그녀의 곁으로 다가와 어깨를 감쌌습니다. 어머니, 제가 법적으로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서류를 쓸게요. 형이 원하는 대로. 아니야,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그녀는 흐느끼며 기욱을 끌어안았습니다. 남편이 떠난 자리에 또 다른 상처가 생기고 있었습니다. 재산을 둘러싼 형제의 갈등은 이제 막 시작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남편의 49제를 지낸 지 3개월이 지난 무렵 윤호의 행동은 더욱 폭력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술에 취해 새벽에 찾아와 문을 발로 차고 유리창을 깨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불안에 떨며 잠들어야 했고 문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곤 했습니다. 돈 내놔. 당장 돈 내놓으라고. 어느 날 밤 또다시 술에 취해 찾아온 윤호는 현관문을 쾅쾅 두드렸습니다. 그의 음성에는 이성적인 대화가 불가능할 정도의 분노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만 좀 해라, 윤호야. 제발 정신 차려. 언제까지 망나니처럼 살 거냐? 그녀가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자마자 윤호는 거실로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고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엄마가 기욱이한테만 돈 퍼주니까 내가 이러는 거 아냐?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가게도 망하고 빚도 늘어나고. 아들아, 그만하자. 이제 그만. 그만하라고? 난 장사도 망하고 애도 키워야 하는데 엄마는 내 사정은 안중에도 없지. 기욱이 로스쿨 보낼 때는 집도 담보로 잡더니 내 사업은 왜 이렇게나 몰라라 해? 윤호는 분노에 차서 거실에 화분을 집어 던졌습니다. 화분이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고 흙과 식물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그래, 차라리 죽여라, 죽여.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된 거니?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에 윤호는 더욱 격분했습니다. 취기 때문인지 그의 눈빛은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되었는지 생각해봐. 다 기욱이 그 새끼 때문이라고. 걔가 우리 집에 들어온 이후로 모든 게 망가졌잖아. 윤호는 그녀의 팔을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아들의 눈에서 낯선 광기를 보았습니다. 이성적인 대화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 같은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아프다. 윤호야. 제발. 돈 내놔. 당장 돈을 내놓으라고. 기욱이한테 다 줬지? 그럼 다시 빼앗아 와. 당장. 윤호의 소나귀에서 그녀의 팔이
시퍼렇게 멍들었습니다. 한때는 그토록 사랑스러웠던 아들이 이제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이 모든 게 다 기우기 때문이야. 그 새끼만 없었어도 우리 가족은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야. 윤호는 탁자 위의 물건들을 쓸어버렸습니다. 꽃병이 깨지고 책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편의 영정사진마저 바닥에 떨어져 액자가 깨졌습니다. 그녀의 말에 윤호는 순간 멈칫했지만 곧 다시 더 큰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아빠도 기우기 편이었잖아. 난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이 집안에서 날 사랑해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 그는 주먹으로 벽을 내리쳤습니다. 피가 흐르는 것도 모른 채 계속해서 벽을 쳤습니다. 하얀 벽에는 붉은 핏자국이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당장 경찰에 신고할 거야. 이제 더 이상 못 참겠어. 그녀가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자 윤호는 그녀의 손을 거칠게 쳐냈습니다. 전화기가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감히 날 신고해? 당신이 날 신고하겠다고? 윤호의 손이 그녀의 뺨을 향해 올라갔습니다.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며 기욱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제발 그만 좀 해. 이젠 어머니까지 때려? 네가 사람이야? 기욱이 윤호를 말리려 했지만 윤호는 더욱 광분했습니다. 거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그녀는 두 아들을 말리려다 넘어져 다치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웃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지만 그때는 이미 모든 것이 엉망이 된 후였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윤호를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현관문 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한때는 그토록 사랑스러웠던 아들이 이제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버린 현실이 그녀의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선택이 옳았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끊임없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기욱은 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해 윤호를 고소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담당 형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그들을 불러냈습니다. 기욱 씨, 어머님, 죄송하지만 윤호 씨에 대해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형사는 탁자 위에 몇 개의 서류 파일을 펼쳤습니다. 박윤호 씨는 현재 3건의 사기 혐의로 고소된 상태입니다. 피해 금액이 총 2억 원이 넘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술집 운영 자금을 대출받는다며 지인들에게 돈을 빌린 후 잠적했다는 신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업 투자 명목으로 다른 피해자들에게서도 돈을 받아냈더군요. 기욱은 어머니를 부축한 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윤호 씨는 도박 빚도 상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도박이라뇨.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옆에서 기욱이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형을 변호하겠습니다. 기우가 하지만 형은 일단 구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머니를 폭행한 혐의도 있고 기욱의 말에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와서 그 애를 고소하고 싶진 않아. 그래도 내 아들인데. 어머님, 이대로 두면 형은 더 큰 범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이미 도박에 빠져 있고 폭력성도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결국 그들은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얼마 후 윤호는 체포되었고 조사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구치소 면회실에서 만난 윤호는 피폐해진 모습이었습니다. 난 그저 기욱이처럼 성공하고 싶었어. 근데 도박에 손을 대면서 모든 게 고이기 시작했어. 그의 눈에서 처음으로 진심 어린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욱은 형의 변호를 맡았지만 증거가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결국 윤호는 실형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이제부터는 제가 형을 바로잡을게요. 교도소에서라도 새 삶을 시작할 수 있게.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아들은 법정에서 변호사로,
다른 한 아들은 피고인으로 서게 된 현실이 그녀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직면하고 해결해 나가야 할 시간이 온 것입니다. 조사가 진행되면서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형사는 그녀와 기욱을 다시 불러 새로운 증거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머님의 신분증이 분실된 적이 있으신가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6개월 전쯤에 지갑을 잃어버린 적이 있었어요. 아, 그랬군요. 윤호 씨가 그 신분증으로 여러 금융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형사는 서류 더미를 펼쳤습니다. 총 5대의 고가 휴대폰을 개통했고 대부업체에서 1,000만 원 상당의 대출도 받았더군요. 모두 어머님의 명의로요. 설마 윤호가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이게 우연이 아닌 계획적인 범죄였다는 겁니다. 윤호 씨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메시지를 보시죠. 형사는 증거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윤호가 지인과 나눈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노인네는 자기 통장도 제대로 관리 못해. 신분증만 있으면 얼마든지 돈 만들 수 있다니까? 어차피 나중에 들통나봤자 뭐 치매라고 하면 되지. 그녀는 그 자리에서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기욱이 재빨리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어머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 키웠니?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자신을 낳고 키운 어머니마저 이용하려 했던 아들의 모습에 그녀의 마음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아직 더 있습니다. 윤호 씨는 어머님 명의로 사업자 등록까지 내고 가짜 사업장을 차리려던 정황도 있습니다. 대출 사기를 위한 준비였던 것 같네요. 기욱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조사가 계속될수록 윤호의 범행은 더욱 치밀하고 계획적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신분증을 훔치기 위해 일부러 지갑을 가져갔고 어머니가 신분증을 재발급받기 전에 범행을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전 이제 아들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마침내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동안 아들이라는 이유로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한계에 달한 것입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습니다. 이번에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요. 기욱도 더 이상 형을 변호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윤호를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윤호를 위해서도 가족을 위해서도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젊은 시절 품에 안고 재웠던 아기가 이제는 자신을 등쳐먹으려 했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알았습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일 수 있다는 것을. 재판이 열린 법정에서 그녀는 죄인의 자리에 선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윤호는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친모까지 이용한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합니다. 판사의 선고가 이어질 때마다 그녀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머니 이제 와서 미안합니다. 수갑을 찬 채 호송차로 향하는 윤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제야 그의 눈에서 진심 어린 후회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윤호야, 그녀는 아들을 부르며 한 걸음 내디디려 했지만 기욱이 그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형이 자신의 잘못을 깨달을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 내 말이 맞다. 교도소로 향하는 호송차를 바라보며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신이 낳고 키운 아들을 교도소에 보내는 것이 옳은 선택이었는지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어머니, 이게 형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에요. 형이 이대로 나가 있었다면 더 큰 범죄를 저질렀을지도 몰라요. 기욱의 말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의 범죄를 미리 알아채고 막지 못한 것이
한없이 후회되었지만 이제라도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어머니로서의 마지막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뿐이구나. 그녀의 말에 기욱은 조용히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해야 했습니다. 한 아들은 쇠창살 안에서, 다른 아들은 그 밖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시간은 흘러갔고 윤호는 교도소에서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진지하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매주 면회를 가며 아들의 작은 변화를 지켜보았습니다. 비록 쇠창살 너머지만 그녀는 아들의 눈빛이 조금씩 맑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진정한 모성인지도 모른다고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아들을 벌하는 것이 사랑일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기욱이 법률사무소를 다시 열고 1년이 지났을 무렵 새로운 변호사가 합류했습니다. 이은지 변호사였습니다. 처음에는 서로를 동료로만 여겼지만 함께 사건을 맡아 일하면서 그들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선배님, 어머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대단하시다고 생각해요. 은지는 기욱에게서 가족의 이야기를 전해들은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두 아들을 모두 포기하지 않으시고 특히 입양한 아들을 위해 그토록 헌신하시다니. 기욱은 은지의 맑은 눈빛에서 진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사무실에서 늦게까지 일하던 중 은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선배님, 사실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무슨 일이야? 저 선배님을 좋아합니다. 갑작스러운 고백에 기욱은 잠시 말을 잊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은지를 특별하게 생각해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빠르게 발전했고 6개월 후 그들은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은지는 기욱의 어머니를 만나러 갔을 때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어머님, 저희와 함께 사는 건 어떠세요? 그녀는 놀란 듯 은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요즘 세상에 시어머니와 함께 살겠다고 하는 며느리가 어디 있다고. 어머님께서 기욱 오빠를 키우신 이야기를 들으면서 늘 존경하는 마음이 컸어요. 저는 어머님과 함께 살면서 많이 배우고 싶어요. 은지의 진심 어린 말에 그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은지야, 정말 괜찮겠니? 네, 어머님. 제가 꼭 모시고 싶어요. 결혼식 날 기욱은 어머니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건 모두 어머니 덕분이에요. 그녀는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은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너희가 새로운 가정을 이룰 거야. 서로 믿고 의지하면서 행복하게 살아라. 새로운 가족이 된 그들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은지는 약속대로 그녀를 친어머니처럼 공경했고 그녀 또한 은지를 친딸처럼 아끼며 살았습니다. 가끔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운명이었을지도 모른다고. 그날 밤 음식물 쓰레기통 앞에서 만난 한 아이가 이제는 훌륭한 법조인이 되어 이렇게 좋은 가정을 이루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그리고 그 선택이 결국에는 옳았다는 것을 그녀는 이제야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기욱과 은지 부부와 함께 살게 되면서 점차 마음의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특히 은지의 따뜻한 배려는 그녀의 마음을 녹이기에 충분했습니다. 어머님, 이거 드셔보세요. 제가 엄마한테 배운 특별 레시피예요. 은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정성스럽게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녀의 건강을 생각해 가는 싱겁게 영양은 풍부하게 조절했습니다. 은지야, 너무 고생하는 거 아니니? 제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어머님께서 기욱 오빠를 위해 그토록 헌신하셨는데 이 정도는 당연하죠. 은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를 위한 작은 배려들이 곳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침실 바닥에 깔아둔 미끄럼 방지 매트, 화장실 손잡이, 야간 조명까지. 은지는 그녀의 안전과 편안함을 세심하게 신경 썼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날씨도 좋은데 공원 산책 가실까요? 그래, 가자꾸나. 둘이서 나누는 산책은 그녀의 일과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은지는 그녀의 팔짱을 끼고 천천히 걸으며 자신의 일상을 소소하게 나누었습니다. 어머님, 사실 저희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아요. 어느 날 은지가 수줍게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네, 아기가 생겼어요. 그 말을 들은 그녀는 은지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것은 그녀에게 또 다른 희망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할머니가 되시는 거예요. 은지의 말에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에게 할머니라는 단어는 이전과는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윤호의 아이 때는 복잡한 심정이었지만 이번에는 온전한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은지야, 고마워. 이런 행복을 주어서. 그녀의 눈에서는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기욱과 은지는 그녀의 양옆에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구나.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매일 저녁 셋이서 둘러앉아 나누는 대화는 그녀의 삶에 새로운 활력이 되었습니다. 은지는 그녀의 이야기에 늘 경청하는 자세였고, 기욱은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어머님, 우리 가족이 이렇게 행복한 건 모두 어머님 덕분이에요. 은지의 말에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동안의 힘든 시간들이 이런 행복한 순간을 위한 과정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그녀에게 제2의 인생을 선물해준 축복이었습니다. 늦은 봄날의 저녁, 그녀는 베란다에 서서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은지가 따뜻한 차를 내어와 그녀의 곁에 조용히 섰습니다. 오늘따라 유난히 아름다운 노을빛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무슨 생각을 그리 깊이 하세요? 옛날 생각을 하고 있었어. 내가 처음 기욱이를 만났던 그날 밤 말이야.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10수년 전 그 음식물 쓰레기통 앞에서 만난 작은 소년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날 내가 조금만 늦게 나갔어도 혹은 다른 길로 갔어도 기욱이를 만나지 못했을 거야. 그게 바로 운명이었나 봐요. 은지의 말에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아. 그건 분명 운명이었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행운이었지. 그녀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엔 많이 두려웠어. 낯선 아이를 집으로 데려온다는 게. 그리고 입양을 결정할 때도, 윤호가 반발할 때도 매 순간이 두렵고 힘들었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믿어. 비록 윤호에게는 미안하지만 그래도 난 두 아들 모두를 사랑했어.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님, 괜찮아. 이건 후회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야. 기욱이가 있어서, 내가 있어서, 그리고 곧 태어날 우리 손주가 있어서. 그때 기욱이 퇴근하고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은지야 뭐해요? 내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 기욱은 그녀의 곁으로 다가와 어깨를 감쌌습니다. 어머니, 제가 그날 밤 음식물 쓰레기통 앞에서 어머니를 만난 건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어요. 그녀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지저분하고 마른 소년이었던 그가 이제는 훌륭한 법조인이자 한 가정의 가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만난 건 기적이었어. 그리고 그 기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 같구나. 은지의 배가 나날이 불러오는 것을 보며 그녀는 새로운 희망을 느꼈습니다. 비록 모든 선택이 완벽할 순 없었지만 그녀는 자신이 최선을 다했음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최선의 결과가 지금 이 순간 이렇게 아름다운 가족의 모습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여전히 노을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고, 그들 세 사람은 그 풍경을 조용히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알았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피보다 더 진한 사랑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랑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교도소 면회실, 그녀는 창살 너머로 윤호를 바라보았습니다. 2년이란 시간이 흘렀지만 그녀의 마음 속에는 여전히 아들에 대한 그리움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정말 잘못했다는 걸 알았어요. 윤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수감 생활 동안 그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기욱이도, 은지도 다 용서를 구하고 싶어요. 그녀는 아들의 마른 얼굴을 바라보며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엄마는 기뻐. 면회를 마치고 나오는 길, 그녀의 발걸음은 묵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은지가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만삭이 된 은지의 배는 크게 불러와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아주버님 어떠셨어요? 많이 달라졌더구나. 이제야 정말 내 아들이 돌아온 것 같아. 그녀의 말에 은지가 다가와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어머님, 아주버님도 언젠가는 꼭 돌아올 거예요. 우리 가족으로. 저녁 식사 시간, 기욱이 퇴근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식탁에 둘러앉아 따뜻한 식사를 했습니다. 어머니, 형이 반성하고 있다니 다행이에요. 출소하면 제가 일자리도 알아볼게요. 기욱의 말에 그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들의 너그러운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우리 기욱이 참 착한 아들이야. 그날 밤, 그녀는 베란다에 혼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한 손으로는 배 속의 아이가 움직이는 것을 느끼며 은지가 그녀의 곁에 섰습니다. 어머님, 우리 아기가 태어나면 윤호 삼촌도 만나게 될까요? 그럼 반드시 그날이 올 거야.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 앉아 식사할 수 있는 날이. 그녀는 이제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윤호의 진심 어린 반성, 기욱 가족과의 행복한 일상, 그리고 곧 태어날 손주까지. 그녀의 삶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습니다. 엄마의 마음은 영원한 거구나.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두 아들 모두를 사랑하는 마음, 그 누구도 포기할 수 없는 모성. 그것이 바로 어머니의 마음이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그녀의 마음을 비추고 있었고, 새로운 내일을 향한 희망이 그녀의 가슴 속에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믿습니다. 언젠가 윤호도 진정한 반성을 하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그때까지 그녀는 기욱 가족과 함께 행복한 일상을 이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에도 변함없이 두 아들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간직할 것입니다. 사연을 듣고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의견일지라도 사연자분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노골적인 악성 댓글은 사연자분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삼가주시기 바랍니다.